깨진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회장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강도준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이 증발했다는 보고서, 회사 파산 신청서,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숫자들과 함께 적힌 한 문장.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죠. 그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망쳤어. 왜 그런 미친 투자를 한 거야? 강도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목소리, 그 순수한 경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한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성공한 사업가는 아이의 메모를 보며 오열하고 있는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들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말입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 강도준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한 루틴으로 시작되었죠. 운동, 샤워, 그리고 혼자만의 조용한 아침 식사. 커다란 저택의 식탁에 홀로 앉아 신문을 펼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면 톱 기사는 또다시 그의 회사 이야기였으니까요. 강도준 회장, 해외 투자로 또 한 번 대박 행진. 그는 신문을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이 대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내 박서연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준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그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차에 오르며 그는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회사로 바로 가지.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2층 창문에서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회사에 도착한 그를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김비서, 오늘 일정은? 김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투자 설명회,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저녁에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찬.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는 이런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부인께서 오늘 민수군이. 김비서의 말을 그가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 김비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도준은 VIP 전용 식당에서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해외 투자건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번 투자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실패는 없어요. 최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최근 들어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강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내가 직접 검토한 자료를 믿어. 내가 언제 투자에 실패한 적이 있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투자 성공률은 경이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도준이 정작 가장 중요한 투자, 가족이라는 투자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내가 지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도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그는 아내를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외 투자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서류들을 검토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회사는 업계 1위가 될 거야. 그럼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하지만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민수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책상 위 서류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2347. 아니야. 위험해. 3689. 안 돼. 강도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민수는 놀란 듯 뒷걸음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준은 한숨을 쉬며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방에서는 밤새 연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벽에, 종이에,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에까지 숫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엄마인 박서연이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빗겨주어야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야.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자. 민수는 엄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숫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숫자의 나열. 박서연은 한숨을 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4321 빼기 1987. 안 돼, 안 돼.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민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5년이 됐지만 이 아이를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회장님은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한 박사는 민수를 오래 봐온 주치의였습니다. 한 박사가 박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특이하다고, 일반적인 자폐와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죠. 특히 숫자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나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숫자만 중얼거리고 가끔 아빠 서재를 기웃거리긴 하지만. 한 박사는 민수를 관찰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이는 진료실 벽에 걸린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은 병원의 연간 수익 그래프였습니다. 6,700. 아니야. 5,900. 한 박사가 놀라며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민수가 말한 숫자들이 정확히 그래프의 수치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단순한 암기력으로 치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저녁 강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서재에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강도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봤죠. 그리고는 작은 종이를 바닥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준은 짜증스럽게 종이를 주었습니다. 거기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서재에서 강도준은 해외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이익률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번 투자로 우리는 업계 1위가 될 거야. 그는 만족스럽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죠. 한편 민수의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벽 전체에 숫자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보였고 동시에 주가 차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연이 민수의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벽에 이런 걸.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절박한 표정이었죠. 박서연은 남편을 불렀지만 강도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애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내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생각해봐. 전화 너머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박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죠. 아이는 엄마 품에서도 계속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1800, 2400, 3000. 위험해. 정말 위험해. 그날 밤 강도준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투자 설명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그의 아들이 똑같이 밤을 새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도. 새벽 3시 민수는 마침내 펜을 놓았습니다. 벽 가득 채워진 숫자들 사이에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어 있었죠.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적힌 한 단어. 파산.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하지만 그것을 전할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투자 설명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모여 최종 점검을 했죠. 최 부회장만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 회사의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강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 자네가 날 못 믿나?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걸 잊었나?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준의 카리스마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천재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천재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강도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예정이었죠.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가 최종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강도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에게 말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내가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인이 되는 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소와 다른 또렷한 발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강도준은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또 무슨 장난이야?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어. 민수는 종이를 아빠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크게 쓰여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투자, 하면 안 돼요. 강도준은 종이를 받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강도준은 차갑게 뿌리쳤죠. 엄마한테 가 있어. 아빠는 바빠. 차에 올라탄 강도준은 백미러로 현관에 서 있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종이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에는 주요 주주들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죠.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기 중이라고 했죠. 이 투자가 성공하면 대서특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투자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강도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날이죠. 스크린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표가 완벽했죠.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미래 전망까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민수가 그린 종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민수가 발견한 게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아내가 난입하다니. 강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 직원들에게 아내를 내보내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박서연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회사 분식회계예요. 민수가 발견했어요. 숫자가 조작됐다고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일어서며 물었죠. 잠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식회계라니? 강도준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자폐아가 그린 낙서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회장님에게 자폐아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그가 아이를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으니까요.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천재예요. 그 애는 숫자의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회사의 실제 부채는 공시된 것의 3배예요. 한 주주가 자료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였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패턴 분석이 놀랍습니다. 회의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투자 중단을 요구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강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빼앗아 봤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회사에서 비상공시가 나왔습니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강도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투자를 강행했다면 회사는 끝이었을 것입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이걸 발견했어요. 계속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강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아이가,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아들이 회사를 구한 것입니다. 회의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주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갔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흥분했죠. 천재 자폐아, 대기업을 구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도준은 민수의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숫자와 그래프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들이 쓰여 있었죠. 아빠 회사, 지키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민수가, 도와줄게요. 강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수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데려오셨는데요. 강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수가 여전히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는 게 들렸죠. 4,300 더하기 2,700 7,000 아빠 회사 안전해요. 그 순간 강도준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투자 설명회가 중단된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에게 자폐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아이가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죠. 강도준은 처음으로 민수를 회장실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죠.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건물들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건물 320억, 저기는 570억. 김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군이 지금 뭘 하는 건가요? 강도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민수가 가리키는 건물들의 시가를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것을.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 민수는 아빠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실 책장으로 다가가 책들을 하나씩 만지기 시작했죠. 재무관리, 회계원리, 투자론.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숫자의 패턴을 읽을 수 있죠. 당신이 집에 가져온 서류들, 민수는 다 봤어요. 그리고 이해했고요. 강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들이 사실은 천재였다니. 그때 최 부회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려던 그 해외 기업,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오늘 투자를 강행했다면 수천억이 순식간에 증발했을 것입니다. 회사는 몰락했겠죠. 최 부회장이 민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군,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또 다른 숫자들을 중얼거렸죠. 내일 주가 1,300 올라요. 모레는 2,100. 김 비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도준은 처음으로 민수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아빠, 미안해요. 민수가 이상해서 강도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야,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강도준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빠 품에서 안심한 듯 눈을 감았죠. 집에 도착하자 박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도준은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 가득 그려진 숫자와 그래프들을 찬찬히 살펴봤죠.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분석이었고 예측이었으며 경고였습니다. 민수야, 이것들을 언제부터 그린 거니? 민수는 손가락으로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이었죠. 강도준이 아들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었던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로. 강도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벽에 그려진 것들 중에는 회사의 성장 그래프도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3년 동안 혼자서 아빠의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천재 자폐아, 대기업을 구하다, 숫자로 말하는 아이, 편견을 깬 기적. 하지만 강도준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는 오늘 제 아들 민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민수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고 제 스승이며 우리 회사의 수호천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아빠 옆에서 여전히 숫자를 중얼거렸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예측한 대로 회사 주가가 정확히 움직인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민수의 분석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하게 됐죠. 강도준은 민수를 위한 특별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민수는 편안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분석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민수가 새로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거기엔 회사의 미래 10년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강도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회사의 성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그린 그래프 한 구석에는 이상한 표시가 있었죠. 빨간색 동그라미와 함께 적힌 날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위험, 큰 위험. 조심해요. 민수는 무언가 더 큰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운명의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전날부터 불안해했죠. 계속해서 같은 숫자를 반복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9,800, 102, 12,000. 안 돼, 안 돼. 박서연이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이상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해하면서. 강도준은 이제 민수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집으로 돌아왔죠. 민수의 방에 들어서자 벽에는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최 부회장. 강도준은 놀랐습니다. 왜 민수가 최 부회장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그 주변의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나쁜 사람, 회사, 뺏으려고. 그 순간 강도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죠.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최 부회장이 주주들을 모아서. 강도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지난번 투자 실패를 빌미로 자신을 몰아내려는 것이었죠.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강도준은 민수가 그린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최 부회장이 비밀리에 매집한 주식 수량, 포섭한 이사진 명단,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한 달간 회사 주식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한 거죠.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주식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최 부회장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최 부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번에 자폐아 아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닙니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회장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합니다.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 강도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민수가 그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최 부회장이 어떻게 비밀리에 주식을 매집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최 부회장, 당신은 우리가 투자하려던 그 해외 기업과 뒷거래를 했죠? 그들에게 정보를 팔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서. 바로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부회장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최 부회장의 비리 증거까지 모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 비밀 미팅 일정, 모든 것이 민수의 분석대로였죠. 최 부회장이 연행되면서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그 바보 같은 애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강도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보였을 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도준의 경영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회사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회사를 나서는 강도준에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군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아낸 걸까요? 강도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집에 돌아온 강도준은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또 아빠를 구해줬구나. 민수는 아빠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죠. 아빠, 이제 한 가지 더. 종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친형이 사실은 20년 전 그를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형이 지금도 어디선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강도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사라진 형. 그는 형이 단순히 사업 실패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 민수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끝에는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형이 온다.
강도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강도준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특히 천재적인 아들이 곁에 있었죠.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데뷔할 수 있어. 민수 덕분에.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죠. 형? 아니야. 더 큰 사람. 뒤에 더 큰 사람이. 수요일 아침 강도준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예언대로라면 오늘 형이 나타날 것이었죠.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분명 강도현, 그의 형이었죠. 도준아, 오랜만이구나.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한때 함께 꿈을 꾸었던 형제는 이제 적이 되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강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지켜봤지. 내가 세운 기반 위에서 말이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강도준이 맨손으로 일군 것이었죠. 하지만 형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20년 전 내가 왜 떠났는지. 나는 더 큰 곳으로 갔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 형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형이 해외 거대 투자 그룹의 아시아 대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도준의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미 주식 30%를 확보했어. 곧 경영권을 가져갈 거야. 강도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이미 알려줬으니까요. 하지만 형이 이렇게 큰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죠. 형,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강도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모든 걸 독차지했을 때 가족을 생각했나? 나는 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년을 준비했어. 그때 강도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아이는 전화로 빠르게 숫자를 말했습니다. 7,800 더하기 3,200. 지금 매도해요. 빨리. 강도준은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대로 특정 주식을 매도하라고. 형은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죠.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확보했다는 주식들의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주식들은 모두 가짜 계정으로 부풀려진 것이었죠. 민수가 미리 파악하고 역공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투자 그룹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죠. 강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건 극비였는데. 바로 그때 민수가 박서연과 함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형을 보자 뒷걸음쳤죠.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더 큰 나쁜 사람, 뒤에 있어요. 강도현이 민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내 비밀 무기야? 정신병자 아들. 그 순간 강도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제지만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죠. 형,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하지만 강도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정말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 형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노인이 찍혀 있었죠.
강도준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내게서 모든 걸 되찾으려 하시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지하 조직의 수장이었고 두 아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민수가 갑자기 벽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조직도였죠. 그 중심에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걸 조종해요. 위험해요. 박서연이 민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를 적었죠. 다음 주 금요일 할아버지 온다. 강도연이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비해도 아버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내 아들. 그 애가 특별한 건 아버지도 아실 거야. 형이 떠난 후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 아버님이. 강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나 봅니다. 민수가 아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민수가 도와줄게요. 할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강도준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죠. 그것도 가장 무서운 적, 자신의 아버지와의 전쟁이. 그날 밤 민수는 밤새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직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민수는 그 숫자들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강도준은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했죠. 2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적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버지가 지정한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죠. 민수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빠, 함께 가야 해요. 중요해요. 저택에 도착하자 한 노인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아버지 강태산이었죠.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도준아, 그리고 민수구나.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민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보자 뒤로 숨었죠. 무서워하면서도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아이야.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강도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지는 민수를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강태산이 웃었습니다. 난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민수의 능력도, 내가 그 아이를 숨긴 것도, 그리고 민수가 왜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도.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산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숫자를 통해 미래를 읽는 능력. 그것으로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이런 능력자가 한 명씩 태어나. 나였고 이제는 민수야. 민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할아버지, 아프죠? 숫자가 머리를 아프게 해요. 강태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민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의 대가로 그는 평생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왔죠. 그래, 내가 아는구나. 이 능력의 저주를.
민수가 종이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 날짜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달. 강태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걸 내가 아는구나. 그래, 나는 곧 죽어.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려는 거야.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수조원에 달하는 자산과 전 세계에 퍼진 조직망. 그것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준아, 너와 도연이를 시험한 건 그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 해.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숫자, 아파요. 민수는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할아버지의 눈물이었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야. 피할 수 없지. 강도준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민수를 놔주세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강태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너는 민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와는 달리 비밀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강태산이 가족을 떠난 진짜 이유는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고통을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난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떠났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 민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민수가 바꿨어요. 아빠 회사도 구했어요. 강태산이 놀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2개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는 파멸의 길, 하나는 희망의 길. 선택해요. 할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강태산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서류를 찢어버렸죠.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저주받은 제국도, 이 능력의 굴레도. 그는 강도준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미안하다.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민수야, 넌 나보다 강해. 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강태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해외 비밀 계좌들의 정보였죠. 모두 불법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속죄다. 민수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요. 이제 편해질 거예요. 그 순간 강태산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손자의 품에서 그는 드디어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진짜로 3달 남았어요. 강도준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있어드리자.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3달이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민수의 예언대로 병원에 입원했죠. 의사들도 놀랄 만큼 정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병실에서 강태산은 손자와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체스도 숫자로 계산했죠. 할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게임에서 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몰래 해온 선행들이었죠. 고아원 후원, 장학금, 병원 건립.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일들을 민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강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강도연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이제 화해했죠.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통합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강태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하는 게 맞아. 가족은 함께 해야지. 며칠 후 강태산은 마지막 힘을 모아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죠. 민수야, 이건 내 것이다. 하지만 열지 마라. 때가 되면 알 거야. 민수는 상자를 받고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강태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강태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민수는 조용히 숫자를 세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987명. 할아버지가 도운 사람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강태산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단 민수를 위한 특별 기금만 남겨두고 민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폐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연구소와 학교를 세우라는 내용이었죠. 강도준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곳에서 다른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죠. 1년 후 민수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개소식에서 강도준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제 아들 민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민수는 아빠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민수는 숫자를 봐요. 여러분도 특별한 것 있어요. 함께 찾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행복했죠.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아버지가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라. 할아버지가. 일기장은 강태산이 젊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능력을 조절하는 방법,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던 것입니다. 5년 후 민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 천재로 인정받고 있었죠. 민수재단은 수백 명의 특별한 아이들을 돕고 있었고 강도준의 회사는 민수의 도움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빠에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미래 봤어요. 행복해요. 우리 가족 계속 행복해요.
강도준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숫자를 세며 노을을 바라봤죠.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숫자였으니까요.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민수는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처음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몇 년 후 강도준이 민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민수의 메모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민수와 강도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